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 준비위원장과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인터뷰가 3부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태경 위원장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국내 정계 복귀를 선언했죠.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 구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움직임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죠.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 준비위원장 연결해서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선 바른미래당 혹은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선언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 전 대표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죠. 안 전 대표의 복귀 선택 어떻게 보세요? 안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을 거면 네. 이제 안 대표한테 남은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다음 대선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잖아요. 네.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올 생각이 있으면 이번 총선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안 대표가 이번 총선을 건너뛰면 해외에서 정치적으로 객사할 것이다. 국내로 들어와야 된다. 네. 안 대표가 풀어야 되는 문제, 이번 총선에 3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네. 그 3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는 푼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남을 것인가, 국내로 들어올 것인가에 있어서. 네. 정답을 맞춘 겁니다. 국내로 들어오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안 대표가 선택을 좀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요. 나머지 2개는 뭡니까? 이제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 여당의 길을 갈 거냐, 야당의 길을 갈 거냐. 이건 아주 쉬운 문제인데, 네. 지금 여당은 범여당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번에 4+1입니다. 네. 그럼 이제 4+1 쪽에 속해서 갈 거냐, 아니면 나머지는 1+1이죠. 우리랑 네. 한국당. 1+1 쪽에 길을 갈 거냐, 야당의 길을 갈 거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문정권을 도와주는 길을 갈 거냐, 문정권을 심판하는 길을 갈 거냐, 이번 총선에서. 네. 이 해답을 풀어야죠.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당의 길보다는 야당의 길을 갈 거라고. 야당의 길을 간다? 왜요? 예, 왜냐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일단 썩 잘하지 못하고. 네. 아주 문제점이 많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돕겠다는 길도 결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안 대표가 어떤 시각으로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문정권을 견제하고 강하게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는 길을 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은 사실 리틀 민주당이거든요. 작은 여당. 이게 4+1을 해서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도왔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하고 손학규 대표가 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지금 이제 이름을 당명할게 정하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전 의원 측에서는 합류 안 할 것이다라는 취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읽어보면 네. 이제 우리 당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죠. 네.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당을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네. 협력 관계는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정책 공조도 할 수 있고 또 선거기 때문에 선거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안 대표가 야당의 길을 간다면 기존의 야당과 최소한 이제 협력 관계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사실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네. 세 번째 문제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안 대표가 풀어야 될 세 번째 문제가 여냐 야냐 이걸 네.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독자냐 연대냐 이걸 결정했어요. 독자냐 연대냐. 그럼 지금 보시는 건 연대 쪽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는 독자 신당을 만들어서 홀로 가는 거죠. 네.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 같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독자 신당을 만들어서 선거 연대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기존에 있는 정당과 손을 잡고 하나의 당으로 갈 수도 있죠. 이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 안 대표가 결정해야 될 일인데 네. 독자 신당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물리적 시간이. 네. 지금 부정 때쯤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요. 네. 1월 말쯤에 신당을 만들어서 저는 아무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네. 독자 신당을 만드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랑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안 대표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간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상당히 내일 모레입니다. 예. 상당히 내일 모레고 네. 뭐 이제 당을 같이 한다는 거는 당원 당규를 제정하고 뭐 당명을 만들고 네. 건강 정책을 확정하고 또 당 지도부를 결정하고 다 같이 협의해야 되는데 네. 이미 다 결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당은 5일날 이제 출범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네. 이거는 충분히 열려 있다는. 그러니까 유승민 그 전 대표가 결혼 잘못했다. 뭐 재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일단은 5일에 먼저 창당하는 거는 맞고 나중 일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 대표가 결혼 잘못했다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 대표는 자기는 안철수 대표랑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네. 결혼 상대가 바뀌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이제 유 대표가 가장 그 통합을 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네. 분명히 안철수 대표랑 합당 선언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네. 좀 지나간 기억이긴 하지만 안철수 대표랑 합당 선언을 했는데 당은 만들고 보니까 공동대표는 유승민 안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였습니까? 기억을 못하죠. 그 당시에 박주선 대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이 바른미래당 내분이나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데. 자기의 결혼 상대가 안철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식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엔 또 안철수 대표는 떠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은 또 전혀 이제 안철수 대표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손학규라는 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했다는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랑 결혼을 잘못했다는 의미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안철수랑 결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신부가 바뀐 거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조용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당혹스러움 때문에 네. 유 대표 입장이 어려웠던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럼 보수 통합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세요? 지금 이제 보수 통합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도 보수 통합이냐, 네. 또 하나는 극보수 통합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고, 네. 이제 우리가 황교안 대표한테 계속 촉구를 하는 거는, 네. 황교안 대표가 추구하는 통합이 중도 보수와 극보수를 다 묶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황 대표가 이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 공화당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네. 합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중도 보수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합치려고 그러는지. 네. 그래서 그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그 중도 보수적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중도 보수 통합이 지금은 개혁 보수 통합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황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 그럼 황 대표가 일단 대승적 차원에서 다 내려놓고 결단을 내리면 황 대표 쪽하고 좀 연합해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이게 새로운 보수당의 보관이군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우리가 이제 통합의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그게 유승민 3원칙입니다. 유승민 3원칙의 탄핵의 강을 넘자. 네. 그리고 개혁 보수로 통합을 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낡은 집을 허묻고 기존의 정당을 허물고. 네. 새롭고 큰 집을 짓자. 네. 한국당 문 닫으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용을 하면. 네. 우리는 통합 협상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예. 네, 그러면은요, 지금 솔직히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전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대표가 상당히 풍운하고요. 풍운하? 예. 풍운하죠. 왜냐하면 거의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네. 또 지금은 상당히 좀 지지 기반이 줄어든 면이 있잖아요. 그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쭉 기존까지 보면은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포주기만 했다. 네. 서울시장 만들어주고,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도 네. 안 대표가 사실 많이 도와준 거죠. 근데 이제는 자기 색깔의 정치를 좀 보여줄 때고, 네. 자기 비전과 색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자기 비전, 색깔을 보여주는데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 중 한 문제는 풀었고, 네. 두 문제를 잘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사실은 실속 없이 좀 그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는 좀 거둬야 될 텐데, 예, 거기서 잘 해야 된다. 거두어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안 대표랑 협력 연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협력 연대를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손짓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보수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지금 이틀 앞두고 계시는데 이 새로운 보수당이 기존 보수당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그렇죠. 또 크게 다르죠. 이제 기존 보수는 저희들이 이제 뭐 올드 보수라고 불렀는데 네. 주로 지지 기반이 약간 어르신 세대죠. 우리는 청년 보수입니다. 젊은 네. 보수, 청년 보수. 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지지 기반이 20, 30대 청년들이고 네. 실제로 우리 세대별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지율이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을 이길 때가 종종 있고요. 네. 상당히 견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보수죠. 네. 그래서 사실 청년 중도 보수 확장, 이게 이제 생존위원장으로서, 지향하는 바이고, 특히 뭐 군제대 청년에게는 임대주택 가점법을 주기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서 좀 그쪽 표심을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기존에 있는 그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습니까? 기존에 있는 의원들과 연대,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기존의 정치 뭐 8년 동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대표는 이제 특히 안 대표는 네. 지금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지 자기가 네. 어떤 방향의 정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돼야죠. 그러니까 문호를 이제 넓혀 놓으셨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여쭤본 건데. 열려 있는 스탠스고요. 네. 안 대표가 이제 공은 안 대표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국당에서 어제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서 재입당을 전면 허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새보수 흔들기 아니냐. 이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쪽 사람들을 또 그쪽으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도 열려 있습니다. 뭐 들어오시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당하고 특별히 차별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당 나왔던 분들이 네. 뭐 우리 당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도 뭐 얼마든지 재입당 허용한다는 거죠, 우리도. 네. 그러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좀 좁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 크게 네. 지금 전체 판을 바꿔야 되는데 네네. 뭐 한 명 한 명 개별 입당하라.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유승민 사무원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특히 한국당 자체를 제2당이 아니라 한국당 자체를 허물고 네. 새롭고 큰 집을 짓자. 개혁적인 통합 야당을 만들자. 이렇게 통 크게 나가야 되지. 뭐 한두 명 제2당 받겠다. 이거는 그래서 한국당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좋습니다. 또 이것들 선거법이 바뀌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례 자유한국당 창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례한국당은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당을 만들면 당 자체에 이제 운동 논리가 있습니다. 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을 네.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비례한국당 내에서도 좀 더 혁신적인, 개혁적인 네. 이런 정책과 인물 이런 분들 영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딱 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네네. 예, 약간 좀 엽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익숙해지고 지지를 받아 나가면 네. 민주당도 네. 비례 민주당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아, 민주당도 만들 것이다. 네, 그래서 비례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봐요. 신생정당 아니에요. 네네. 신생정당인데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뭐 지지율이 비례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한국당 지지율보다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인물과 정책이 참신하고 이러면 더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 다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자기들도 비례한국당보다 더 참신한. 왜냐하면 이건 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새롭게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의 한국당보다는 훨씬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뭐 조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건 뭐 한국당이 아주 잘하면. 네, 아주 잘하면. 아주 잘하면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뭐 한국당이 해온 걸 보면. 네. 뭐 잘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잘할 것 같지 않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시도를 새롭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합리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생각보다 많이 못 얻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0년에 이제 새롭게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홍수환 정당이 될 겁니다. 홍수환 선수 아시죠? 네네. 권투 선수요? 사전 5기 예. 4번 KO패 당하고 마지막에 이긴 거 아닙니까? 카라티아를 누르고. 예. 사실 홍수환은 4번 KO 당하면서도 그걸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을 했고 KO 당하면서도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계속 희망을 보면서 그 교훈을 얻으면서 마지막에 이겨냈거든요. 네. 결국 정치라는 거는 마지막 승부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전투에서 패해도 네.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면 그게 승자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실패를 했지만 네. 그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 아주 큰 교훈과 희망을 얻어가는 그런 실패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마지막 승부가 남은 것이고 홍수환 선수처럼 마지막 KO승하는 그런 홍수환 정당이 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홍수환 선수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전 5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뜨기 정당으로 일어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여러분 외출하실 때 문 꼭 잘 잠그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문단속 잘하는 거는 상식 중에 상식인데, 근데 문제는 이번 달 14일부터 문단속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모시고요. 컴퓨터에 문단속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컴퓨터에 문단속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하긴 했는데. 아, 예, 갑자기 문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예. 네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OS에 대해서 그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 문제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7 OS가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 윈도우 7이라는 그 오피스 관련해서 이게 지원을 종료한다. 예, 기술 지원을. 기술 지원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는 컴퓨터가 이제 대부분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요즘 근데 윈도우 10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있던 그 윈도우 7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는 거죠. 예, 기술 지원이 기술 지원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새로운 OS가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OS를 쓰기 위한 어떤 마케팅 요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비용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쓰는 컴퓨터가 무슨 OS 체계를 쓰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일단은 이제 그 윈도우 7인지 윈도우 10인지를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키보드를 이렇게 앞에 보실 때 키보드 정면에 보면 이제 왼쪽 아래에 네. 윈도우 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퍼스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두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이게 어떤 OS다라고 창이 열리고요. 네. 또는 이제 실행하는 창이 박스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다가 WINVER, 윈버라고 그러죠. 네. 그 입력을 하면 그래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아래에요. 그 동그란 창이 있고 네모난 창이 있습니다. 근데 동그란 모양의 그 윈도우가 있으면 그건 윈도우 7이고요. 그다음에 네모로 되어 있는 창이 있으면 그거는 윈도우 10이라고. 그게 아마 좀 더 눈으로 쉽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정면을 딱 바라보면 맨 아래쪽에 툴바가 있는데, 예, 맨 그 왼쪽. 툴바의 맨 왼쪽에 동그랗다. 네모로 돼 있으면은 윈도우 10이고, 네. 동그란 게 있으면 윈도우 7이다. 예. 그러니까 동그란 게 나오면은 윈도우 7을 일단 없애고 뭐 새로운 걸 깔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아직도 윈도우 7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렇게? 현재 윈도우 7을 쓰고 있는 것은 뭐 전체 통계에서요 약 30% 이상 많이 쓰네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일단 제가 쓰는 게 윈도우 7이라고 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걸 기술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실은 어떻게 기술 지원을 종료를 해도 네. 윈도우 7을 사용하시는 그 PC 자체는 정상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새로운 취약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 서비스 자체가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 자동으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컴퓨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격들, 네. 그런 악성 코드나 이런 진화가 고도화된 공격에 대해서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피해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본인은 뭐 알지 몰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 워너크라이 사태, 뭐 랜섬웨어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태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러던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까요? 예, 사실은 워너크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그 윈도우 XP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맞아요. 앞에 네. 기술 지원이 종료됐는데 그 기술 지원 종료됐을 때 이제 당연히 업데이트 같은 게 안 됐겠죠. 보안 업데이트가. 그런데 그런 보안 업데이트 그런 거를 워너크라이가 그 랜섬웨어 형태로 공격을 해서요. 워너크라이가 뭐예요, 이름이? 워너크라이는 이름의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약 159개 나라에 네. 약 50만 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금액 피해가 났습니다. 네네.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굉장히 좀 바짝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대책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업데이트가 이제 안 된 윈도우 7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보통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내가 네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돈을 내놔라. 맞습니다. 이래서 마치 우리를 공격할 때 막 그 주인공들이 이거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했는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격들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킹이 당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지만 이걸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추가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네네. 은행에는 ATM기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이제 포스, 매장 관리 시스템, 또는 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윈도우 7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이버 공격 네. 또는 그 IoT라는 어떤 기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기 공격. 그래가지고 이제 뭐 IP 카메라라든가 이런 해킹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지금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사용자 문서 등의 중요한 파일을 자기네 마음대로 암호화시켜가지고 그 사용자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돈 주면 암호화를 풀어주고 이런 건데 사실은 금액을 지급할 때 원래 파일이 제대로 복구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복구가 되기도 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컴퓨터 새로 사요? 비싼데? 사실 이제 컴퓨터 사는 것보다는 이제 윈도우 7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2016년 7월에까지 무료 업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아직도 30% 정도가 그 당시 업그레이드를 좀 못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비용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했는데 좀 그런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 원래 컴퓨터 사면 공짜로 끼워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바뀌면서 이 새롭게 윈도우 10 같은 걸로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일어난 이런 일을 2016년부터 좀 더 무료 업그레이드를 할 때 3년 전을 좀 바라보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이런 갑자기 좀 또 하는 것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권석철 그 큐보피아 대표는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 아닙니까? 네네네. 해커 출신의 보안 전문가로서 가장 우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한 공격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 많이 부족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건 잡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킹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공격이 지금 고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도 대책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사실이고요. 다만 그래도 좀 보안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OS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랜섬웨어가 깔리는 게 이제 불법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거나 이메일에 이상한 첨부 파일 누르면 자동으로 막 설치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안 당하려면은 잘 모르겠는 거는 아예 클릭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보안을 수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알려진 건지 안 알려진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컴퓨터 열면은 뭐라고 자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쓱쓱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공격하는 해커들은 사실은 알려진 어떤 본인이 아는 사람한테도 메일이 올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이름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윈도우 10 OS 이거를 새로 깔면 된다. 뭐 돈 주고 깔으라 이 얘기네요. 결국에는. 예, 어쩔 수 없이 일단 일반 사용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용이니까 공짜로 해줘요? 해주고 대학생들도 일부는 무료로 해주는데 그 경우에는 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OS를 정식으로 샀을 그 학교만 무료로 해주는 좀 그런 좀 부분적인 무료 업데이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예 프로그램을 아예 사서 까는 것도 있고 또 다달이 얼마씩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비용을 뭐 그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아서 하는 정책인데요. 판매 정책에 따라서 한꺼번에 내는 비용도 있고요.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네. 비용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기재부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내산 OS들을 좀 사용을 해서 대체를 해라라고 네. 이제 요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운 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그 대체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하모니카라는 OS, 그다음에 구름이라든가 뭐 티맥스 이런 OS들이 아직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윈도우 기반이 아니고요. 거의 다 네.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호환도 어렵고 또 사용하기도 일반인들 사용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체안으로 내놓은 게는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하모니카 OS나 구름 OS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깔아서 써라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깔아서 쓰는 방법도 어렵지만 깔아서 쓴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도 생기고 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고 불편하다. 익숙지가 않죠. 네.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아직도 불편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성능도 안 좋아요? 안 좋다기보다는 아직 그 정확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IT 쪽에서는 완전 선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OS 체제를 잘 못 만드나요? 왜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좀 나름대로 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윈도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자들이 좀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그 익숙한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서 많이 역할을 못한 것 같고요. 네. 또 뭐 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S라는 것은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데서 선점을 먼저 해서 우리들에게 쫙 풀어주고 쓰게 만들고 익숙해지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가 좀 대처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체제도 그렇지만 웹 브라우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OS가 아니라 하모니카라든가 다른 OS를 혹시 사용을 한다면 네네. 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크롬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윈도우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브라우저들로 이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바꿔라 이런 의미입니다. 맞춰서 같이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OS 자체가 윈도우 10이면 좀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네요. 뭐 윈도우 7 이제 더 이상 기술 지원 안 하니까 니네가 보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쓰고 그렇지 네. 않으면은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게 맞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한번 바꾸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돈 내고 또 어차피 그 회사는 또 계속해서 또 더 나은 뭐 윈도우 11도 만들고 또 12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그쪽에 거의 노예처럼 따라가서 쓸 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종속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먼저 좀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좀 앞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엔 기술의 노예가 되고 기술의 종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국가 차원에서 조금 우리들이 당하지 않도록 뭔가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느 게 가능해요? 그것이 이제 하모니카 OS나 이런 구름 OS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개방형이고 네. 리눅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OS를 개발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가상화폐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식의 그 보안의 취약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이 가상화폐도 한 영역인데요. 네. 사실은 뭐 거래소가 되든 개인 컴퓨터, 특히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가상화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OS가 업그레이드 안 되면 네. 그것들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물론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유용하게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지만 네. 그것도 역시 사이버 공격 같은 거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는 거예요? 예. 추가로 잠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정통망법에 법으로 인하여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보험도 의무 가입이 되고요. 아, 보험도 있어요? 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가의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의 연속된 어떤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그러면은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이자 해커 출신으로서 우리 그 과기부 네. 쪽에 좀 바라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보안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기술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 그전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런 건 기술 종속국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가 과거부터 꾸준히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미래에는 기술 종속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 의대 다니던 시절에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무료 배포하면서 좀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됐잖아요. 예. 이 윈도우 7 관련해서 보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사실 보안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했었던 네. 사람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사실 보안을 무료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네네. 내가 어떻게 윈도우 10을 안 사고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 네, 할 좀 때 버티고 싶어요, 솔직히. 잘못하면 윈도우 7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랜섬웨어 걸리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와, 비용이 너무 그러면 오히려 OS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제 소비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OS 같은 거는 좀 싸게 살려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좀 보시고 적절한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기술 지원이 끝난다고요? 언제까지? 1월 14일 날 종료가 됩니다. 그럼 한 열흘 정도 좀 남지 남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아쉬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해서 국내의 어떤 기술 종속국으로서 갑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 컴퓨터도 그렇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도 이렇게 좀 보안이 잘 안 되고 바꿔야 되는 컴퓨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XP 사용하는 컴퓨터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이 네. 있습니다. 윈도우 XP.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컴퓨터 화면에 맨 아래 툴바를 한번 보시면 맨 왼쪽에 네모 창처럼 생긴 사각형 창처럼 생긴 게 나오면 윈도우 10을 쓰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동그라미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 윈도우 7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월 14일 전에 업그레이드 시키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이들 알려주실 것 같아요.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 더 재밌고 색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호의 연애 동그란 땡. 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는요,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한 주를 마무리해 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는 좀 본인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새해부터.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제가 네. 그 지난 7월에 이제 그 윤지호 씨로부터 그 피소를 당했었는데요. 그렇죠.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했는데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그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했다. 해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뭐 이게 이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뭐 마음에 부담감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조사 절차나 아니면은 이 검찰 수사 그다음에 재판 절차가 굉장히 오래되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는 윤지호 씨가 고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네. 관련해서 일단 경찰에서 일단락은 됐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윤지호 씨를 외국에 있는데 조사를 했답니까 경찰에서? 안 한 상태에서 했고요.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그냥 일단은 끝내는 건가요? 경찰은?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경찰청에서 중요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약 5명 정도의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하지만 이제 윤지호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를 해놓고 고소인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참 난감하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윤지호 씨에 대해서 뭐 적색경보까지 발동하고 들어오게 하겠다 이러더니 그건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아직 그 상황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호 기자 그래도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 물론 중간 소식이지만 잠깐 전해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계의 큰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 보신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송혜 씨입니다. 송혜 씨. 네. 오늘은 송혜 씨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송혜 씨가 최근에 건강 이상설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네티즌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잖아요. 악성 네. 댓글이나. 하지만 이제 선한 네티즌들도 많고 이 선함이 유머로서 펼쳐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년 연말이나 아니면은 연초가 됐을 때 항상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송혜 씨와 이순재 씨입니다. 그 댓글에 뭐라고 쓰여지냐면은 네. 송혜 씨와 이순재 씨 만수무강하세요. 올해도 좋은 웃음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건강 기원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예계 큰 어른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나이 어린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 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게 되셨다. 해서 이제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폐렴 증세는 원래부터 좀 있었고 감기 몸살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1927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3세가 되시는데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송혜 씨는 1927년 4월 27일에 태어나셨고 네. 북한 재령에서 태어나신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황해군 재령군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6.25 때는 또 독특한 또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보병. 전보병이 뭐예요? 모르스 부호를 치는 역할인데요. 통신병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53년도 휴전 메시지를 타전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래 이제 본명이 송복기 씨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황해군이기 때문에 송해라는 예명을 통해서 바다 건너가서 이제 이 재령군에서 고향에서 한번 꼭 전국 노래자랑을 한번 진행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피력하기도 하셨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사실은 완전 아이콘이신데 해주예술전문학교 성악과를 나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잘하시나 봐요. 네, 창공 악극단이라는 이름의 이제 순회 악단에서 가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한때 네. 이제 그때 당시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또 MC를 봐야 되는 또 진행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었기 때문에 했고 이제 TV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제 조연급 코미디언으로서 이제 대화력을 펼쳤고 주로 이제 KBS에서 가장 오래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건 전국 노래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은 이제 내년도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가족 오락관을 진행했던 허참 씨의 26년간의 기록을 깨는 네.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송혜 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일요일의 남자. 왜 그런 거예요? 항상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일요일 날 아침마다 하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하고 이제 딩동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죠.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게 되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송혜 씨는 사실은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시기도 하지만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건지
그 고령에도 사실은 술도 매일 자주 많이 드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술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죠. 드라마 프로듀스라는 그 작품에서 네, 맞아요. 한번 기억이 나요.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KBS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 예능국에서 이제 신입 PD가 들어오면은 송혜 씨에게 가서 섭외를 해오라 하면 이제 송혜 씨도 알아듣고 매번 이제 술을 그 신입 PD에게 같이 마시는 하게 되는 이제 그 탑골공원 근처에 이제 사무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곳에서 항상 많은 그 PD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쓰러져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고 또 이상벽 씨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이 주당리인데 애주가시죠. 예. 송혜 씨를 결코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주를 하루에도 몇 병씩 드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요즘에 어제 오늘 검색어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또 떴어요. 근데 네. 그게 바로 2018년도에 KBS 전국 노래자랑 평창편에서 그 홍잠원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네. 한국의 남자를 부르면서 이제 좀 떠가지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송혜 선생님이 되게 감탄했다. 어린이지만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스트롯이나 아니면 또 트로트 쪽으로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이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인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는데 주요 무대가 과거에는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많은 가수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대상을 받거나 인기상을 받거나 하면서 알려지면서 이제 그 지방 무대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무대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가수가 이제 박상철 씨 네. 등등이 있죠. 하면서 송혜 씨를 갖다가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서 항상 이제 트로트 가수 한두 명을 초대 가수로 부르게 되는데 이 전국 노래자랑 출신들 같은 경우에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아무리 멀어도 가야만 하는 그런 이제 섭외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군요. 뭐 송혜 씨 건강 얘기를 계속 하고 하는데 송혜 씨 같은 게 없는 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큐카드, 그러니까 대본이죠. 이게 세 개가 없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광화문 쪽에서 이제 주로 방송할 때 송혜 씨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 어디서? 바로 이제 이 3호선 전철 안에서. 전철 안에 계세요? 네. 맨날? 네, 전철을 도곡동에 집이신데 네. 이 탑골공원 종로 상가까지 가시는데 항상 이제 전철을 타고 가시고 하면서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하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감기도 좀 빨리 쾌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감기가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환절기가 되게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 우리들도 좀 많이 지켜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전국 노래자랑은 누가 진행합니까, 당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 분량이 바로 이제 설 특집 분량인데 과거에도 이제 감기 증세를 인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방송을 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대체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다른 분이 하게 되겠지만은 그 자리는 항상 이제 송혜 선생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래요.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 이게 항상 귀에 딱 박혀 있는데 송혜 선생이 없는 전국 노래자랑 어떻게 될지 참 뭐 궁금하다 할까요? 좀 안타깝다 할까요? 이러네요. 자, 다음 소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해마다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스타들의 열애설을 항상 스포츠신문 일면에서 얘기해주는 이러한 매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최근 들어서는 1월 1일마다 항상 열애설을 장식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스포츠 신문에 종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날이나 추석 당일날이나 1월 1일용 특종을 항상 이 데스크가 굉장히 쪼아댔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몇 번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항상 이제 디스패치가 보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새벽 2시경에 실시간 검색어가 디스패치인 거예요. 네, 1위로.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디스패치가 이번엔 뭘 얘기할까? 이게, 그렇죠. 이게 궁금하다는 거였더라고요. 네. 올해는 지나가긴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게 하나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사이클 네.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또 이 그 관현증적인 그런 어떤 대중들의 그 시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디스패치아가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한 번 1월 1일 날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네. 좀 특종을 터뜨렸었죠? 네, 그렇죠. 그 2014년 1월 1일에는 이제 이승기와 윤아, 그다음에 또 2015년도에는 이정재 씨와 임세룡 씨, 네.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에는 김준수와 한희, 그리고 또 이제 2018년 1월 1일에는 지드래곤과 이주연, 그다음에 또 작년에는 이제 엑소 카이와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를 보도를 했는데 네. 2017년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문제로 패스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재료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대중들의 관현증과 같은 경우엔 그 유전학적인 그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본능적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과거에 항상 정보의 원시 시대에도 어떤 위험이 닥치나 그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종족 번식을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정보에 민감한 것인데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1월 1일 그 남의 열애설보다는 자신의 열애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어제랑 그저께인가요? 모모라는 이름의 그 검색어가 1위에 계속 올라가 있어서 모모가 뭔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모모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트와이스 모모의 열애설이었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 김희철 씨와 이제 그 열애설이 이제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 그렇죠. 예. 보도가 되어졌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저도 연예 기자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 제목을 뽑기 쉽기는 합니다만 나이 차를 굳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철 씨는 몇 살이고 16살 차이가 나는데요. 많이 나긴 해요. 한데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열애설을 이번에는 이제 마침내 인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새롭게 이제 그 사랑 소식을 1월 1일 날 알린 만큼 아주 풋풋하게 뜨거울 사랑애가 아니라 그냥 풋풋한 사랑을 나이에 맞게 했으면 바람이 듭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열애설에서 나이 차이 많이 난다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이 나이가 엄청 많고 여자분들의 나이가 엄청 적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반대는 없어요? 왜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죠? 종종 있었는데 딱히 지금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손으로 아주 꼽을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열애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뭐 간단하게 종족 번식의 본능이다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뭐 캠퍼스나 사내에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노영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변호사들의 결혼 소식이나 연애 소식에 저는 싫어요. 관심 없으세요? 변호사들의 연애 소식이나 뭐 결혼 소식은 다 재미가 없고요. 다 너무 이상해요. 네, 어찌됐든 그 사랑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자신도 하고 싶고 자신도 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네.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른 연예 잡지나 연예 매체나 언론에서 잘 못 잡아내는 것들을 특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현장을 잘 잡습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한번 이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제외하고 많은 이제 제보와 관계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명언 하나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 네. 사랑과 굴뚝 연기는 속일 수가 없죠. 사랑과 굴뚝 연기는 숨길 수가 없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티가 나죠, 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눈빛이 다 틀린데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2020년 경자년에 새롭게 터질 만한 열애 소식이나 뭐 연예인 뉴스가 있습니까? 지금 뭐 하나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밝은 소식은 아니어가지고 또 연예인 소식은 아니라 셀럽에 관한 소식이어가지고 조금 더 취재를 한 다음에 제가 좀 그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올해 사실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항상 인기가 많은 거가 저는 좀 약간 신기하긴 했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주는 또 우리 사회의 메시지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제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송혜 씨가 아프다는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송혜 선생님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전국 노래자랑 또 계속해서 잘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